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관련해서 전망치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5.2%, 경제 성장률은 2.8%로 전망을 했는데 지난 6월에 발표된 전망치와 비교를 하면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더 높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소폭 이제 상승을 좀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6월 전망치와 좀 수정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보고서가요. 일단 경제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 OECD의 경제 보고서, 그러니까 회원국들의 2년마다 이거를 진단을 해서 내놓거든요. 그래서 네. 2년 만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 본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종전이 한 4.8%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폭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5.2%.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고물가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0.4%포인트 정도 이제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는 다른 기관의 어떤 전망치들도 좀 비슷합니다. 뭐 보통은 IMF 같은 경우는 뭐 4% 정도, 그다음에 뭐 한국개발연구원은 4.2% 정도,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5.2% 정도 보면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 뭐 다른 부분과 봤을 때는 조금 더 물가 상승률 더 높게 책정을 했고, 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5%에 계속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 IMF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 당시에가 물가 상승률이 7.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그러실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네. 게 정말로 지금 시대에 딱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다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는 우리가 식료품 사는 이런 어떤 먹는 것도 쓰는 것도 다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부적으로 지금 많이 느끼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5%로 넘어갈 것이냐, 실제 연간 물가 상승률이, 근데 지금은 뭐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OECD의 전망처럼 또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5%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연간 8월까지의 누적이 한 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그랬었어요. 4월에 4%대, 5월에 5%대, 6월에 6%대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누적이 한 5% 되니까 연간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제 5%는 충분히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는 물가의 원인을 본다 그러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공급만 차질이 있었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크게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전제로 인해서 뭐 전 부분에 대해서 다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이제 근원 물가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에너지를 빼고 하는 물가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근원 물가도 오르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나 먹는 거 빼고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이제는 예고를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7% 종전이 그랬다가 2.8%로 0.1%포인트 정도 더 높게 잡았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네. 다른 기관들보다 더 높게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망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이제 소비 부분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보다 빨리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소비자 부분에서 이제 소비가 잘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가 종전이었다 그러면 이게 한 3.7%로 올라가면서 소비 회복세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수출 증가율. 이거에 대해서는 뼈 아프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네. 뭐냐면 9.2% 전망치가 원래는 성장이 수출이, 근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4.7%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네. 수출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ECD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뭐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내년 지표는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OECD가 좀 더 낮춰 잡았잖아요. 네, 네. 이게 뭐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불확실한 그 대내외 요건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대내외 요건도 있고 우리 내부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이제 OECD 보고서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라 본다 그러면 가계부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가계부채라든지 주택 가격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
한 2.5% 종전이 그렇다가 이제는 2.2%로 해서 0.3%포인트 정도 이제 낮게 잡았습니다. 이제 네. 성장률이 그만큼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종전이 3.8% 정도 물가 상승률 기록할 것이다 봤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높아졌죠. 한 3.9% 정도 이제 내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좀 완만해질 것이다라고 이제는 OECD는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이유 본다 그러면 뭐 외부적인 요인 아까 말씀하셨던 전쟁이 사실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뭐 대내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급망 폐쇄 부분, 공급망이 위축이 되는 부분도 이제 대외적인 요소라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요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OECD가 지적했던 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좀 심각하다는 거. 그다음에 네. 그 이유는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외부적인 문제, 외생 변수도 있고 내생 변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OECD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서 네. 하방 리스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 내년도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이죠. 네. 이게 지금 OECD 분석에 따르면 40년 뒤에 14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OECD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금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네. 먼저 이 부채 비율 140%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게 140% 정도 넘어갈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그럼 감이 잘 안 오실 거잖아요. 네. 지난해에 정부 부채가 46%였습니다. 그럼 그 따져 보면은 야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겠고. 네. 근데 OECD가 지적했던 거는 이게 정부 부채가 140% 오른다라고 140%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2060년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 봤을 때 2060년이면 아직 내가 죽고 나서도 네. 나오는 지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OECD가 지적했던 게 바로 고령화 시대를 지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는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연금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많아집니다. 돈을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의료비가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부채, 정부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 부채가 140% 정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OECD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OECD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연금 수급 연령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는 우리나라 계획은요. 이제 62세의 수급 연령인데 이거를 이제는 34년까지 그러니까 35년부터죠. 35년부터는 65세로 이제는 높여서 잡을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 된다. 더 높이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OECD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35년부터 65살 이상의 연금 이거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OECD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4년까지 68세로 높이면 정부 비율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는 정부의 계획이라면 이제 34년까지 6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35년부터 65세 주는 게 68세로 줘라. 높여서 더 그래서 그때부터 줘라라고 이제 OECD는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마 OECD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 연금 이제 받아야 될 나이인데 네. OECD 들어가면 뒤늦게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지만 일단은 네. 정부 부채가 높아지다 보니 이거를 이제 OECD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이 잡아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부 부채 얘기를 했고요. 네.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제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OECD는 2060년 되면 이게 60% 이내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고서를 이번에 이제 나왔다. 그래서 아마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면 좀 적정하다 이런 비율이 60%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 60% 정도 만약에 이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네. 사실 이거는 정부 부채거든요.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는 안전망에 있어요. 사실 가계 부채가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느끼지 정부 부채는 굉장히 안전선에 지금 있거든요. 지난해 하더라도 40%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 뭐 지금으로 경제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면 정부 부채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의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급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OECD가 아무튼 경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환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하면서 정부와 외환 당국이 연일 방어에 나서고 네. 있는데 뭐 시중은행에다가 이 달러 거래 현황을 좀 실시간으로 보고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 달 아니면 지난 주 분위기와 이번 주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전까지는 구두 경고하면서 이게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실제 지난 주부터 이제는 총알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외환보유고 쓰면서 이제는 환율을 이제 잡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1,400원이 코 앞에 왔었습니다. 그때가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5일 정도에 이제 1,400원 깨질 것 같으니 사실 외환 당국이 구두 경고하면서 동시에 외환보유고 쓰면서 한 10억 달러 이상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을 지켜냈었고요. 그 다음 날 16일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또 외환보유고 풀면서 이제는 달러를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 방어에 이제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시중은행 이런 겁니다. 니네가 만약에 이제 환율, 그러니까 달러를 샀을 때 보고를 해라. 실시간 보고거든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오르는 시대에서 이제 환투기. 이 물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거를 모니터를 강화해서 1,400원 지키기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4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환투기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환율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실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지금 이제 총알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외환보유고 쓰면서 환율 잡기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 그 투기 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격은 분명히 입었다. 그날 10억 달러 이상 쓰면서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런 중심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때 어차피 1,400원 넘어 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1,400원은 깨진다. 더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연준이 이제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이제 1,400원 선 이하로 지키기 위해서 아마 금융당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면 되겠고요. 네.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한 17억 달러 정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조 3천억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이 정도의 물량을 지금 달러를 풀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 통화 스와프 성사될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 스와프가 뭐냐면,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를 이제 지급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통화 스와프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맺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장기가 아니라 수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단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한미 통화 스와프가. 그래서 지금 종료된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만났을 때 정상에 만났을 때 한미 스와프에 대한 얘기만 나와줘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났잖아요. 네. 그때 이제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는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방 이런 거에는 이제는 한미가 잘 조율하고 있지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등한시하니까 앞으로 이제는 더 나아갔을 때 이제는 경제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가자라는 어떤 이런 얘기가 업그레이드돼서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한미 스와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스와프는 사실 국가 간의 정상이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중앙은행들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뭐 한미 정상이 만나서 통화 스와프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는 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장들이 만나서 또 여기 통화 스와프에서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만날 때 뉴욕에서 만날 때 한미 스와프,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만 나와줘도 저는 환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거 역풍 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좀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혀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가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환율에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앞두고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했는데 결국은 상승 마감했네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죠. 관망세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우지수가 한 0.64%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0.76%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도 0.6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이제 네. 관망세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새벽 한 3시쯤 열리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는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좀 관망세로 달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특징적인 건 보이진 않았거든요. 이게 뭐 크게 올랐다 아니면 크게 감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좀 띄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사실 지금 이제 FOMC 회의에 따라서 뭐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고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뭐 실제 이제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뭐 확실시 돼가고는 있지만 울트라 스텝 얘기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 울트라 스텝에 대한 확률 25%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정말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0%였어요. 네. 0%였는데 이게 갑자기 울트라 스텝이 25% 정도 확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거 울트라 스텝 정말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뒷감당은 과연 어떻게 될지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랑 그렇게 되면은 돈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리 높은 미국 시장과 이제 한국 시장 남아 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그럼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5% 똑같지만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는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대로만 가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울트라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그 근데 정도는 만약에 그 괜찮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깨버리면은 사실 큰 변동폭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이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느 정도 압력이 우리나라 증시에 줘서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선행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미 반영된 상태예요, 리스크가. 그런데 그 리스크를 깨고 울트라 스텝에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시스템대로만 가주기를 조금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내일 모레 새벽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네,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소식도 좀 살펴보면요. 우유값이 곧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뭐 일단 정부가 제동을 걸었죠. 네. 실제 우유값이 오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원유값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흰우유값이 이제 오르게 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 생산비 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비가 올라가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치더라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1리터당 5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동제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흰우유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흰우유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유제품들이 다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미 이제 유제품 가격은 수입 물량을 쓰자라고 이제 얘가 나왔다가 지금 뭐 낙농계에서 엄청나게 반대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낙농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원가, 특히 건초료, 우유를 먹는 이제 소들이 먹는 이제는 건초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져서 판매가도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1리터 우유 500원 오르면서 3,000원 넘어갈 것이다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안심전환 대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서민들의 대출 부담 이자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인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안심전환 대출이요. 1차, 2차 신청을 받거든요. 네. 1차가 3억 원 이내입니다. 서울 시내에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겠느냐? 없거든요. 그다음에 2차, 만약에 1차 끝나고 나서 2차 접수가 4억 원 이내거든요. 네.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4억 원 이내가 있나? 없거든요. 그럼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넓히면 어떻습니까? 수도권도 많이 없습니다. 실제 봤을 때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주택의 준위 가격이 6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4억 원 미만짜리의 사실 아파트는 이제 없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은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렇게 좀 해당이 될 텐데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빌라도 사실 요즘에 뭐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소 높아졌고요. 네. 결국에는 안심전환 대출은 지방에는 크나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서울 수도권 입장에서는 사실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청 접수 1, 2일 평가를 봤을 때 신청 접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안심전환 대출은 사실 요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번에 흥행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사실 이제는 안심전환 대출이 이번에 나온 거고 내년에는 일반형 안심주택이 갑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일반형 안심주택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9억 원 이내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안심전환 대출은 사실 서민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힘들고 지방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현실화적인 어떤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